이화 줄거리. 오키도가 초상화부에 나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자 이경은 황태수를 통해 그의 집을 찾아 문병 간다. 그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이경은 어떤 이상한 열기를 느끼고 아내와 5 아이들을 보고 나오며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는데 황태수는 점점 이경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눈보라를 뚫고 집으로 돌아온 이경은 건너방에서 죽은 오빠의 흔적을 붙잡고 있는 어머니와 한바탕 싸우다가 가까스로 진정된다. 해가 바뀌고 이경은 태수와 무덤덤한 데이트를 한다. 나는 출입문을 들어서자마자 오키도 씨가 나와 있는 것을 먼저 보았다. 나는 춤추듯이 탄력 있는 걸음으로 매장을 가로질렀다. 좋은 일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더욱 즐거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청소부 아줌마랑 자벽부 아저씨랑 닥치는 대로 여러 사람을 축복했다. 환쟁이들이 오키도 씨와 악수를 하며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인사를 하고 있었다. 편찮으신데 한 번가 뵙지도 못하고 이제 아주 완쾌되셨나요? 말수 좋고 점잖은 진 씨가 잠옷 정중하다. 욕보셨수다. 그저 없는 사람은 건강이 제일인데. 그 좋던 신수가 많이 빠지셨구먼요. 쯔쯔. 자, 담배. 김 씨와 돈 씨가 착하디 착하다. 이것으로 그동안 인사말 한마디 없이 잔뜩 악물고 지내던 오키도 씨와 환쟁이들도 자연스럽게 첫인사를 나눈 셈이었다. 나도 뭐라고 좀 끼어들고 싶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환쟁이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복을 주고 싶은 그런 인사를 하고 난 뒤 오키도 씨에게도 복 많이 받으라는 소리를 하고 나서 이제 아주 나으셨어요. 하고 조그맣게 덧붙였다. 응, 덕분에. 그도 나직이 대답하고 그곳으로 나는 흡족했다. 미쓰리, 1살 더 먹더니 몰라보게 예뻐졌는걸. 미쓰리, 오랜 시집 가야지. 이런데 너무 오래 있으면 못 써. 환쟁이들이 화구를 챙기는 동안 나는 사진들을 나누는 일을 시작했다. 어제 하루 쉬었다 뿐인데 일이 손에 서툴렀다. 등 뒤에 오키도 씨를 의식한다는 것만으로도 그윽한 충만감이 오고 그 충만감이 아직은 익숙지 못해 나는 좀 설다. 아직 치워지지 않은 크리스마스 트리는 더덕더덕 금종이 은종이를 걸친 채 쉴 새 없이 붉고 푸른 윙크를 보내고 양키들이 들러맨 트랜지스터에서 묵신 소리가 파피러브를 부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조금도 싫지는 않았으나 이런 것들 때문일까 마음이 좀처럼 차분해지지 않았다. 드라이버, 팬치, 그런 것을 손에 쥔 태수가 내 앞을 지나갔다. 인사도 윙크도 없이 아주 예사로운 척 지나갔다. 나도 그냥 그뿐이었다. 어제 그의 비참한 모습이 마치 어머니를 향한 나의 모습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미 내가 그에게 너그럽고자 한 시간은 이미 지난 것이다. 그가 좀 헬스케 보여도 나에게는 그것이 이미 나 때문일 까닭이 없는 것이다. 오키도 씨는 가끔 쿨럭거렸다. 저번에 문병 갔을 때보다 훨씬 가벼운 편이었으나 가끔 꽤 길게 할 적도 있었다. 기침에는 무즙에 꿀을 섞어 마시면 좋은데 진짜 꿀만 구할 수 있다면 말이야. 진 씨가 듣기에 딱했던지 한마디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꿀이 얼마나 비싼데. 파에다 살구실을 넣고 푹 달여서 들어보십시오. 예끼 이 사람. 지금 어디 가서 살구실을 구하나. 우리 고장에선 초에다 달걀을 삭혀서 마시되. 환쟁이들이 돌아가며 약방문 하나씩을 발표하자 잠자코 있던 돈 씨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쳇, 그 약방문 한번 희한하네. 의사다 굶어 죽겠다. 그래도 개똥에 새똥을 버무려 먹으란 소리가 빠졌으니 고맙지. 안 그렇습니까, 옥형? 제기랄, 한술 더 뜨네. 그러니 우리 옥형 기운도 차리게 해드릴 겸 우리도 출출한데 기름이 둥실둥실 뜨는 설렁탕이나 먹으러 가자고. 어때? 우리 비록 때를 못 만나 잡것들의 얼굴이나 그려 목구멍에 풀칠을 할 망정 사나이 가슴에 정까지 말라붙을 소냐. 옳소. 그들이 오늘은 너무 착하다. 저는요. 저도 따라갈까요?
나도 생글대며 참견을 했다. 아, 그렇지. 그렇지만 여길 아주 비울 수도 없고. 미쓰리, 빵 사다 줄까? 빵. 좋아요. 집 잘 볼게 빵이나 많이 사오세요. 그들이 우르르 몰려나갔다. 한때의 양캐들이 콜라를 찔끔찔끔 마셔가며 햄버거 샌드위치를 탐스럽게 먹으며 지나갔다. 기름이 번드르르 흐르는 것 같은 그들의 비만이 까닭없이 밉다. 나는 유기그릇을 파는 매장의 미숙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다. 금년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니? 왜요, 언니? 그녀가 쪼르르 내게로 왔다. 화가들은 다 어디 갔어? 점심 먹으러. 빵 사온댔으니 너도 점심 먹지 마. 그래요, 아이 좋아. 그녀가 바짝 내 옆에 다가앉는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한층 내 옆으로 당기고 수그린 그녀의 고개에 내 얼굴을 포겠다. 목 뒤에 머리카락 묘도라기가 코끝을 간지리며 화장품 냄새로 흐려지지 않은 순수한 사람의 냄새가 싱그럽게 풍겼다. 그녀는 독특한 냄새를 갖고 있었다. 미숙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자니 마침 점심을 마친 환쟁이들이 이를 쑤시며 들어왔다. 김씨가 커다란 빵봉지를 나에게 건네주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오키도시만이 회색 휘장을 마주하고 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휘장을 보고 있는지 그 너머를 보고 있는지 상심한 듯 피곤한 듯한 시선의 초점을 나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아무튼 그는 깊게 몰두하고 있었다. 나와는 무관한 어떤 것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으로 다가가 서성대며 장기침을 해봤다. 그는 못 들었는지 바위처럼 담담했다. 그의 깊은 몰두를 나에게로 돌렸으면 나는 열심히 그의 주위를 서성대며 그가 곧 그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스카프를 펴놓고 화구를 정돈했다. 그래도 그는 그 깊은 몰두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을 끌려면 타일 바닥에 물구나무라도 서야 할 것 같았다. 물구나무를 서서 내 검은 머리로 타일 바닥을 휩쓸며 두 팔로 온 매장을 걸어 다닌다면 모든 사람이, 오키도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나를 보겠지. 그렇게 할까 보다. 누가 못할 줄 알고 그렇게 할까 보다. 나는 그렇게 벼르기만 했지 차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두 발로 선 채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오키도시가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다. 그는 지금 시름에 잠겨 있다기보다는 삶을 멈추고 정지된 시간 속에 고즈넉이 녹아있고 나만 초조한 시간의 흐름에 휩쓸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와 내가 각각 다른 시간 속에 있다는 생각으로 나는 꽃샘추위 같은 으스스한 외로움을 느꼈다. 익살맞게 생긴 지아이가 팝콘을 버석버석 씹으며 진열된 초상화를 기웃댄다. May I help you? 나는 장사를 시작했다. 점점 오후의 손님들로 매장이 붐비기 시작한다. 미숙도 나도 양키들을 상대로 잘 돌지 않는 혀로 영어를 짓거려야 했고 오키도시도 어느 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셔터를 내린 뒤 나는 홀로 거리에 나섰다. 장난감 가게의 침팬지를 만나고 싶었다. 그 유쾌한 친구가 위스키를 따라 마시고 또 마시고 하는 동작이 차차 느려지며 허탈로 돌아가는 모습 앞에 있고 싶었다. 장난감 가게는 여전히 붐볐고 구경꾼은 거의 어른들이었다. 장난감을 좋아하는 어른이 나뿐이 아니어서 저기 마음이 놓였다. 무더기로 쌓인 자동차, 기차, 인형, 비행기, 총칼 따위를 다 제쳐놓고 유독 손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침팬지란 놈이 주인을 위해 돈을 좀 벌어준 것 같지는 않으니 뻔뻔한 놈이다. 오늘은 그놈이 옆에 시종까지 거느리고 있었다. 눈이 툭 붉어지고 흰니를 드러낸 검둥이 인형이 꽁무니에 태엽을 단 채 징을 들고 서서 주인의 잔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표정한 장난감 가게 주인 영감이 하품을 늘어지게 하고 나서 쭉 늘어선 구경꾼을 시들한 듯이 흘겨보고 마지 못한 듯이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을 침팬지 쪽으로 뻗는다. 개막징을 듣는 관객같이 나는 숨을 죽이고 흥분을 누른다. 주인 영감은 먼저 침팬지 꽁무니에 태엽을 틀어주고 이어 검둥이의 태엽을 틀어 나란히 세웠다.
두 놈은 율동적으로 어깨춤을 춰가며 한 놈은 위스키를 따라 마시고 한 놈은 신나게 징을 두드렸다. 두 놈은 아주 호흡이 잘 맞아 한 놈이 점점 빠르게 위스키를 따라 마실수록 한 놈은 점점 세게 징을 쳤다. 그러자 구경꾼들은 덩달아 온몸을 흐느적대고 웃고 또 웃었다. 나도 웃었다. 웃다 나중에는 눈기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웃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이기 시작하자 그놈들의 동작도 점점 느려졌다. 그들의 동작이 완전히 멈추자 맥이 탁 풀어지며 몸이 흐느적 땅으로 흘러내릴 듯한 피곤이 왔다. 눈기에 눈물을 닦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하는데 나는 그저 망연히 서 있었다. 머리가 텅 빈 채 아무런 생각도 들어서지 않았다. 나는 문득 내가 쓰러지지도 땅으로 흘러내리지도 않고 서 있을 수 있음은 누군가의 부축 때문인 것을 깨닫는다. 그의 부축은 능숙하고 편안했다. 찬란한 빛처럼 어떤 예감이 왔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오래도록 그 예감만을 즐겼다. 그만 가지. 예감대로 오키도시의 음성이었다. 따뜻하고 착한 시선이 나를 굽어보고 있었다. 오랜 헤어진 끝에 만남처럼 반가움이 벅차왔다. 우리는 사람을 해치고 나와 같이 걸었다. 어린애같이 아직도 장난감을 좋아하나. 선생님은요? 벼랑간 그놈이 보고 싶었어. 그 주정뱅이가. 저도요. 막 뛰어왔어요. 나도 그랬어. 왜 그랬을까? 사뭇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이었어. 우리는 우리들의 만남을 예감했나 봐요. 만남이라니. 우리는 요새 늘 같이 있었는데. 그는 같이 있었다는 걸 다짐이나 하듯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두둑하고 따뜻한 손 안에서 내 작은 손이 녹아오고 그의 체온, 입김, 시선, 그런 것이 나에게 황홀한 기쁨을 주었다. 오랜만이죠. 나는 여기서 그를 만난 게 다시 한번 고맙고 신기하고 아무래도 온종일 같이 있었던 사람 같지 않게 그가 새로웠다. 우리는 늘 같이 있었잖아. 그가 내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같이 있었으면 뭐해요. 서로 말 한 번 못 해보게 바빴잖아요. 외로웠어요. 저런 가엾어라. 그는 빙긋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으나 내 마음을 어루만지기에 충분한 성의가 있었다. 다신 절 가엾게 하지 마세요. 나는 응석 부리듯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천천히 걸었다. 그는 대답이 없었다. 양장점, 양품점, 양화점, 보석상들의 눈부신 조명 앞을 지나면 침침한 호떡집을 마지막으로 어두운 성당 앞 고갯길이었다. 나는 대답 없는 그의 눈치를 살피려 호떡집의 30촉짜리 외동 앞에서 그를 쳐다봤다. 착하고도 총명한, 그래서 가끔 상심과 피곤이 담기는 것 외에는 한껏 평온하기만 하던 그의 눈이 여태껏 본 적 없는 이상한 열기로 타고 있었다. 나는 흠칫 놀라 시선을 돌렸다. 다시 그를 쳐다봤을 때는 이미 불빛을 지나 침침한 외등빛을 뒤로 하고 얼굴은 어둡게 그늘진 채였으나 눈빛만이 아직도 타고 있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잡히지 않는 한쪽 손으로 왼쪽 가슴을 눌렀다. 심장이 나와는 따로 움직이는 생물이 되어 가슴을 박차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가엾게 시리, 떨고 있군. 그는 몹시 떨리는 음성으로 내 귓바퀴가 간지럽도록 가까이서 속삭였다. 나는 그가 뭔가 몹시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도. 나는 고개를 젖히고 그의 숨결을 받아들이기 전에 높이 솟은 성당의 첨탑을 보았다. 그러자 언젠가 이 앞에서 떠올리려 애쓰던 19절이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느 틈에 나는 한숨을 뱉듯이 그것들을 띄엄띄엄 읊어대고 있었다. 마리아, 당신만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셔야 해요. 당신의 핏줄로 태어난 우리 올시다. 동경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가를 당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기나 하오리까. 그의 숨결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마음이 놓인가 동시에 아쉬움이 찾아왔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천천히 고개를 내려와 모퉁이를 돌았다. 춥지? 네, 너무 추워요. 가끔 쓸모없는 대화를 띄엄띄엄 나누며 차츰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되찾았다. 드디어 아까 성당 앞에서의 순간을 이을 대화를 찾지 못한 채 우리는 예의 바른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집 앞에는 낯선 지프차가 멎어 있었다. 폐가처럼 낡아빠진 우리 집 앞에 멎어선 지프차는 영 어울려 보이지 않았다. 나는 집에 들어가기를 망설이며 이 뜻밖의 침입자가 나를 귀찮게 굴 것을 짜증내 봤으나 밖은 영하 15도였다. 나는 순전히 추위 때문에 떨기를 원치 않았다. 대문은 열린 채였고 대돌에는 윤기나는 군화와 허술한 군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큰댁 진이 오빠였다. 진이 오빠는 건너방 아랫목에 벌렁 누워있고 운전병인 듯 싶은 작업복 차림의 하사가 윗목에 거북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늘 이렇게 늦게 오니? 하품을 하며 일어나 앉은 진이 오빠는 첫마디부터 못마땅해 하는 눈치가 뚜렷했다. 오늘은 좀 늦었어요. 난 찬손을 진이 오빠가 깔고 있는 포대기 밑에 넣으며 윗목의 하사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추운데 이리로 좀 내려오지 않고요. 엉거주춤 거북한 모습으로 앉은 그에게 나는 친밀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어림없다는 듯이 황급히 궁둥이를 더 뒤로 밀었다. 직장이 견딜만 하니? 네, 그럭저럭 재밌어요. 저녁상 가져오랴. 어머니가 미닫이를 반쯤 열고 물어왔다. 네, 근데 오빠는 뭐 좀 해드렸어요? 아니, 먹고 왔다던데. 어머니는 시들하게 억양없이 말하고 부스스 미닫이를 닫았다. 엄마, 나도 참 저녁 먹고 왔어요. 깜빡 잊었네. 나는 그 앞에서 김칫국을 훌쩍거리기가 싫어서 황급히 저녁을 취소했다. 그냥 이대로 지낼 각오냐. 실은 너를 강제로라도 끌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왔다만. 그는 이바기로 잠깐 웃었다. 그렇겐 안 될 거려.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약간 도전적으로 싸주었다. 그렇게 겁낼 건 없다. 누가 겁을 내요? 오빠는 누구든 오빠 앞에서 겁먹고 떤다고 생각하는 버릇까지 여전하군요. 너도 여전하구나. 그는 잠깐 웃었다. 아버지께서는 가장을 잃은 작은 댁을 돌보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계시지. 그래서 혹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훗날 친척이나 친지들로부터 들을까봐 두려우신 거야. 그래서 말이를 시켜서 편지도 쓰게 하고 또 나를 보내시고. 난 내 아버지의 위선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뭐 때문에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죠. 내가 너무 쌀쌀한 것 같아서. 조금쯤은 너도 보고 싶고 이 집도 궁금해서 왔는데 말이야. 그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제발 큰아버지도 오빠도 우리에게 관심 갖지 말아줘요. 그럭저럭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는 안 될걸. 아버진 난이가 춤바람이 나고 미니가 여자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고 다녀도 태평이셔. 오로지 걱정은 서울 작은데 걱정뿐이시란다. 입 밖에 내서 하는 걱정 말이다. 일가 친척한테 보이기 위한 선전용 걱정이 요새 점점 더하셔서 민망할 지경이지. 실상은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크게 신세진 걸 다 알고 있으니 아버지의 고충도 이해할 만하지. 안 그래, 경아야? 그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고 덜컥 겁이 났지만 다행히 그는 좀 더 딴 생각에 잠겨 있는 듯 그 문제는 흐지부지 넘기고 혼잣말처럼 내까렸다. 그렇지만 헛수고일 뿐이야. 네, 그럼요. 전 안 갈 테니까요. 넌 말기가 어둡구나. 넌 우선 너의 어머니로부터, 그 다음은 이 음산한 고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네? 나는 흠칫 놀라 몸을 소스라쳤다. 우선 너의 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날더러 어쩌라는 거죠? 내일 모레 나 내려가는 길에 같이 가자꾸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그러나 자신 있게 말했다. 안 가겠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뚜렷이 말했다. 그는 별로 놀라지 않고 그렇다고 딴 말을 걸려들지도 않았다. 내 말대로 할 것이지 너마저 미치고 싶니?
씹어뱉듯이 한마디 하고는 장갑과 라이터를 주머니에 쑤셔 넣더니 카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김하사. 용수철에 튕긴 듯이 김하사의 몸이 방바닥에서 솟구쳤다. 그들이 돛돌에서 구두끈을 매는 동안 어느 틈에 어머니도 소리 없이 마루끝에 서 있었다. 나는 어머니 귀에다 대고 자고 가라고 인사치레나 하라고 소곤댔다. 너마저 미치고 싶니? 하던 진이 오빠의 말로 미루어 분명히 어머니는 이미 미친 것으로 여기는 모양이니 난 억울해서라도 정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숫째 못 들은 척 말없이 그들의 인사를 받고 내가 하는 대로 대문까지 따라 나와 지프차가 골목을 나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대문을 걸고 소리 없이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나는 배가 고팠다. 나는 발딱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그리고 어머니가 눈치채지 않게 소리를 죽여가며 밥상을 챙겼다. 10. 오키도시와 나는 아무런 약속도 안 했으면서 매일 밤 어김없이 침팬지 앞에서 만났다. 눈이 몹시 온다든가 날씨가 유별나게 춥다든가 하면 그 가게 앞에 구경꾼은 우리 둘뿐일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주인에게 태엽을 틀어달라 하기도 미안해서 한참 그놈의 심란한 얼굴만 보고 섰다가 가야 했다. 실상 나는 침팬지가 위스키를 마시든 안 마시든 검둥이가 징을 치든 말든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일 수는 없었다. 어김없이 그 앞에서 그를 만날 수 있다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을 뿐이다. 계속해서 춥던 날씨가 좀 풀리는가 싶더니 또 눈이었다. 추위도 유별나고 눈도 유난히 잦은 겨울이었다. 빌어먹을 또 눈이야. 가뜩이나 잘 먹지 못해 휘청거리는데 나자빠지기 또 알맞겠구나. 녀석은 굶어 죽은 귀신이 붙었나 만날 먹는 타령이니. 그럼 인서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뭐냐. 있거든 대봐라. 돈이다 돈. 돈만 있어봐라. 뭘 못 먹나. 갈비로 아침 저녁 하모니카를 불어댄들 누가 뭐라나. 그저 원수는 돈이니라 돈. 안 그렇습니까 옥형. 김씨와 돈씨가 입씨름을 하다가 슬쩍 오키도씨에게 말을 걸었다. 요즘 그들이 말끝마다 오키도씨를 끌어들이려 드는 것은 별다른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키도씨에 대한 대접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오키도씨는 글쎄요 하고 붓을 놓았으나 더 이상 말참견을 하지는 않았다. 피곤한 듯 어깨를 치며 웃음을 머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거의 눈사람이 되다시피 해서 들어오는 양키들을 보고 있었다. 환쟁이들은 다시 그림을 시작했다. 오키도시만이 휘장이 드리워진 곳조차 느끼지 못하는지 눈을 창 쪽으로 고정시킨 채 꼼짝도 안 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오래 그런 자세로 있었고 나는 눈발 속에 잠겼던 그의 시선이 궁금해서 그가 돌아보기를 기다리느라 오래도록 그의 뒤통수를 지켜봤다. 그러나 그는 우두커니 그대로였다. 나는 점점 궁금증을 넘어 초조하게 그가 돌아보기를 그의 따스한 시선과 만나기를 갈망했다. 절망은 마침내 허기증으로 변하고 허기증이 나로 하여금 뭔가 아우성치고픈 충동을 일으켰다. 생각이 깊고도 지혜로운 착하고도 어리석지 않은 눈매를 만나고품을 크게 아우성치고 싶었다. 나는 가끔 미숙이 생각에 잠길 때 하는 버릇인 펜촉으로 종이를 잘게 찢어내는 일을 흉내내서 노트장을 갈기갈기 부숴가며 아우성을 달랬다. 그리고 열을 셀 때까지 안 돌아보면 그때 가서 아우성을 치리라 마음먹었다. 한꺼번에 여러 음색과 감정이 뒤섞인 아우성을 나는 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느리게 하나 둘을 세었다. 그래도 그는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마침내 셈을 끝낸 나는 가까스로 아우성을 삼켰다. 그리고 딴 내기를 걸었다. 다시 열을 세기로. 그동안에도 안 돌아보면 오늘 밤 침팬지 앞에는 안 가리라고. 어쩜 나는 그런 소중한 걸 걸고 만 것일까. 침팬지 앞에서의 그 고마운 만남. 그리고 어두운 산책길에서의 그의 숨막히는 열기. 두렵고 두려운 망설임. 이런 소중한 것들을 걸고 나는 셈을 세웠다. 아까보다 느리게 셈을 세웠다. 점점 더 느리게 8, 9, 10을 맞췄다.
셈을 끝낸 나는 마치 낯선 역에 내린 것처럼 조금 암담하고 조금 허전했다. 나의 내기를 엿본 사람이 없으니 나에게는 아직 그를 만날 수도 안 만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셈이었으나 나는 나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그에 대한 야속함을 그렇게 해서라도 풀고 싶게 나는 좀 토라져 있었다. 오늘 풍성한 눈발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와 눈길 한번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 눈길을 끝끝내 거부하고 말았던 것이다. 오키도 씨는 어느 틈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내가 잠시나마 그렇게 바랐던 시선을 어떤 서양인 아가씨에게 떨어뜨린 채 천천히 꼼꼼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또 물구나무가 서고 싶어졌다. 악을 쓰며 물구나무를 서서 온 매장을 헤매며 여러 사람의 자기가 살아갈 길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여러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소리쳐 묻고 싶었다. 오늘 저녁 침팬지 앞에 가는 것이 옳으냐, 안 가는 것이 옳으냐 하고. 나는 그것조차 모른다고. 그러나 나는 물구나무도 못 서고 악도 못 쓴 채 멍하니 갈까 말까만을 되풀이했다. 폐점 시간이 다가왔다. 청소부 아줌마들은 물뿌리개로 타일 바닥을 죽이고 여자 점원들은 저녁 화장을 시작했다. 저녁 시간은 삽시간에 창밖에 어둠을 몰아오고 셔터가 서서히 내려졌다. 나는 자꾸 초조해졌다. 여점원들이 비트로 올린 립스틱의 빨간 대가리로 입술을 대담하게 그려가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도 전처럼 재미있지 않았다. 나는 구경을 그만두고 하루의 셈을 보기 시작했다. 근래 드물게 보는 적은 수입이었으나 계산은 자꾸만 틀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침팬지에게 들러서 가야겠다는 생각과 그럴 수 없다는 고집 사이를 수없이 오갔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것만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왜 그러고 있어? 어디 아파? 태수가 어깨를 쳤다. 나는 사인카드와 주판을 내밀며 도무지 셈이 안 돼서 좀 해주시겠어요? 에게게 요까지 계산을. 알았다. 오늘은 통 장사가 안 돼서 풀이 죽었구먼. 나는 엎드린 채 그가 제법 측은해하며 나를 굽어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멍한 채 조금 웃어주었다. 많이 피곤해 배는데 정말 어디 아픈 게 아냐? 그는 입김이 닿을 만큼 얼굴을 바짝 대며 내 표정을 심각하게 살폈다. 그제야 나는 내가 갈까 말까 사이를 수없이 왕복하느라 얼마나 지쳐있나를 느꼈다. 마치 시계추 같은 나쁘고 단조로운 왕복에서 벗어나 좀 쉬고 싶었다.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어 나는 의자 뒤로 머리를 젖혔다. 그랬더니 그의 손이 이마를 짚었다. 찬 손이었다. 열도 좀 있나 봐. 어쩌지? 오늘 미쓰리한테 시간 좀 내달라고 왔는데. 그는 정말 낭패한 것 같이 중얼거렸다.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저녁이나 같이 하며 이야기나 하려고. 그런데 감기 든 거 아냐? 열이 그렇게 있고 아무래도 독감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은 맛난 것 먹고 싶어요. 나는 벼랑간 마음을 정하고 아주 명랑해졌다. 갈까 말까의 지겹도록 어지러운 왕복에서 쉽사리 헤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마워. 식사 말고도 좀 할 일이 있긴 하지만 이따가 얘기할게.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요. 하여튼 고마워. 나는 고개를 들고 바로 앞에 갈망이 서린 애띤 얼굴을 보았다. 나는 그의 갈망이 측은해서 좀 전 내 이마를 짚었던 그의 손을 잡았다. 알맞게 크고 사내답게 단단한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싫지 않은, 어쩌면 상당히 기분 좋기까지 한 감촉이었다. 먼저 태수가 내 손 사이에서 자기 손을 빼서 점퍼 주머니에 찌르고 겸연쩍은 듯이 딴 곳을 봤다. 벌겋게 상기한 한쪽 볼을 나는 볼 수 있었다. 우리 어디 조용한 데서 저녁 식사를 해요. 네. 나는 달콤하게 속삭였다. 응? 응. 그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당황했다가 다시 상기했다. 태수의 도움으로 계산을 끝맺고 우리는 같이 거리로 나왔다. 눈은 멎었으나 쌓인 눈이 발목까지 파묻혔다.
나는 눈을 맨손으로 뭉쳐 차도 쪽으로 팔매질을 몇 번 하고 나니 팔의 근육이 상쾌하게 풀렸다. 뭘 사주려고 그래요? 나는 새큼하게 야채 무침, 따뜻한 생선 매운탕, 알맞게 구워진 두툼하고 기름진 스테이크, 그런 것이 함께 먹고 싶었다. 왕성한 식욕으로 입에 군침이 돌았다. 중국 음식이면 안 되겠어. 나는 중국 음식은 짜장면밖에 못 먹어봤는데 다른 것으로 해요. 실은 나 오늘 저녁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지금 중국집에서 기다리고 계셔. 그가 하도 난처해 하는 바람에 나는 나의 소망을 양보하기로 했다. 괜찮아요. 내일 사주면 될 걸 가지고. 마음 쓰지 말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가 내 소매를 황급히 잡았다. 미쓰리가 꼭 있어야 되는 일이야. 실은 말이야. 미쓰리, 화내지 말아줘. 실은 말이야. 미쓰리와 내가 형님 네 분과 같이 식사를 할 약속을 해버렸거든. 미안해. 내 맘대로 정해서. 그렇지만 안 된다고는 말아줘. 응? 그는 어린애처럼 소매에 매달리다시피 졸랐다. 안 될 건 없지만 내가 왜 그 자리에 껴야 되나요? 그게 그렇게 됐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아무 걱정 말고 같이만 가줘.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면 더욱 낯 좀 빠져도 상관없을 게 아니에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형님, 특히 형수님이 미쓰리를 한번 봤으면 해서. 하도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된 거니까. 그는 여전히 내 한쪽 팔을 잡은 채 민망하도록 허둥댔다. 나는 차츰 재미있어졌다. 왜요? 왜 그분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허둥대지만 말고 자세히 좀 말해봐요. 나는 곧 도망칠 듯한 자세를 고쳐 그의 옆을 나란히 걸으며 물었다. 우리 형수님은 말이야. 아주 마음 좋은 분이긴 한데 말이야. 좀 치마폭이 넓다 할까. 늘 남의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거든. 특히 나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안 온다는 거야. 고마운 분이군요. 그런데 무슨 몹쓸 짓을 했기에 형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자취생활을 하는 걸 필요 이상으로 걱정해서 어찌나 어중이 떠중이 색식감을 갖다 대는지 넌더리가 나서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요. 미안해. 그래서 나는 색식감이 있다고. 벌써부터 미래를 약속한 아가씨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지 뭐야. 난 그것으로 어물쩍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뭐야. 부득부득 만나봐야겠다지 않아. 미안해. 미쓰리는 그냥 아무 말 말고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꼭 있어줘. 응? 별로 신통치 않은 흔히 듣던 이야기 줄거리 같았다. 나는 하품을 하고 고개를 끄덕여 승낙을 해버렸다. 고마워.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내 옆에 있어만 주면 돼. 그리고 우리 형수님은 좀 수다꾼이니까 미쓰리는 좀 귀찮겠지만 적당히 웃으며 딴 생각하며 듣고만 있어. 나는 또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데 너무 나에게 쌀쌀맞게는 대하지 말아줘. 좀 사랑하는 사이답게 해줘야 돼. 내가 덮어놓고 고개를 끄덕여주니까 그는 점점 만만하게 굴려들었다. 나는 피식 웃으면서 가게의 유리창과 뿌연 하늘을 보고 다시 한번 하품을 했다. 그는 한참 만에 명동 뒷골목에 복숭누란 중국집의 유리문을 밀었다. 복숭누란 가게 이름이 마치 시골 계집아의 이름 같아서 절로 웃음이 나면서 잠시 후 이 건물 속에서 내가 겪을 일들을 짐작하게 했다. 2층으로 난 좁고 삐걱대는 계단을 오를 때 그는 눈을 찡긋하더니 내가 팔을 낄 수 있도록 자기의 팔꿈치를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그의 팔을 끼고 계단을 조심조심 올라 그대로 구두와 고무신이 나란히 놓인 방으로 들어갔다. 나이 지긋한 촌의 면석이같이 좀 답답하면서도 소심하게 생긴 그의 형님은 앉은 채였고 형수인 듯 싶은 여자가 후다닥 일어나며 영문 모를 웃음을 자꾸만 웃어댔다. 아이고 세상에, 도련님도. 나는 팔을 낀 모습을 그들이 충분히 보았다 싶을 때 팔짱을 풀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될수록 상냥하게 웃으며 때 묻은 방석 위에 얌전히 꿇어앉았다. 태수의 형수는 입이 큰 데다가 넓적한 앞니가 앞으로 뻗어져서 마음이 무한히 좋으면서도 태수 말대로 여간 수다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었다.
아이고 세상에, 도련님도 참말로 이런 색시가 있었구려. 내 눈으로 보니까 믿지 원 이럴 수가. 왜 아주머니 마음에 안 드세요? 에구, 도련님도 큰일 날 소리. 하도 신통해서 그런다니까요. 황신의 골새님 집안엔 부모가 짝지어주지 않으면 생전 총각 귀신 못 면할 골새님만 모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도련님은 어쩌면 연애를 다 하고. 아이고 세상에, 당신도 봤죠. 아이고 답답한 양반. 그녀는 작고 소심한 눈을 깜빡거리고 앉아있는 남편의 무릎을 꼬집기까지 하며 수선을 떨었다. 그런데 나이는 참 몇 살이지. 1932년생이에요. 그녀는 부모가 다 생존에 계시냐는 등, 학교는 어느 학교까지 나왔냐는 등 거의 대답 같은 건 기다리지도 않고 줄줄줄 질문만 퍼부었다. 얘가 요리를 좀 시키지 않고. 처음으로 그의 형님이 입을 열었다. 태수가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자 형수가 말했다. 에구머니, 내 정신 좀 봐. 그녀는 손뼉까지 요란스럽게 쳐서 사람을 부르는 눈치가 요리시키는 것까지 도맡을 모양이었다. 그녀는 우리 의견 같은 건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몇 가지 요리를 시켰다. 한층 다행인 것은 요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는 그녀의 수다가 딱 멎은 것이었다. 그녀가 먹음직스럽게 식사를 즐기는 모습은 흐뭇하면서도 딴 사람 입에까지 군침이 돌게 했다. 들쩍지근하고 느글느글한 음식을 나는 꽤 많이 먹었다. 나는 앞니가 뻗어진 이 여자가 점점 좋아졌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잘 먹었다고 특별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살짝 눈웃음까지 쳐주었다. 그녀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자리를 내 옆으로 옮기더니 내 손을 잡고 손등을 자기의 손바닥으로 쓱쓱 쓸기 시작했다. 그런 동작이 조금도 어설프지 않게 무언가 수다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 같은 것이 깃들여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은 거칠어서 내 손등은 알맞게 긁히는 것 같이 시원했다. 이런 예쁜 색시가 내 동서가 되다니. 그녀는 손등 쓸기를 멈추고는 좀 아프리만큼 내 손을 꼭 쥔 채 말했다. 여보, 이런 참한 색시를 하루빨리 우리 식구로 만듭시다. 저희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아이쿠, 이 딱한 양반아. 중이 제 머리 깎소. 나는 그들의 대화를 무심히 듣다 말고 벼랑간 태수의 형님이 오키도시의 오랜 친구였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나는 자리가 자꾸 거북해졌다. 아무래도 태수의 부탁에서 빗나갈 것 같아 자꾸만 조마조마했다. 나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눈짓으로 잠깐 태수를 밖으로 불러냈다. 나 좀 나가게 해줘요. 곧 끝날 거야.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더 견딜 자신이 없어요. 까닥하다간 실수할 것 같아요. 알았어. 미안해. 나는 자리에 돌아와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수도 난처한 듯 따라 일어섰다. 골치가 띵해서 나는 태수에게 살짝 기댔고 우리는 들어올 때처럼 정답게 팔을 낀 자세로 그 방을 나왔다. 나는 장난감 가게 앞에서 태수와 헤어졌고 집으로 향했다. 눈 때문인지 어둠도 뿌옇고 어둠 때문에 눈도 뿌옇고 고개를 젖히니 하늘도 자욱하니 별빛을 가로막고 짙은 회색으로 막혀 있었다. 나는 여러 종류의 회색빛에 갇혀서 허우적대듯 걸었다. 아무리 허우적대도 벗어날 길 없는 여러 겹의 회색. 그 속에서도 나는 환상과도 같은 회상과도 같은 황홀한 빛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장난감 가게 앞에서의 오키도시와의 만남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회상이라기에는 너무도 눈이 부셨다. 나는 곧 태수와 그의 가족들과 있었던 일은 잊었다. 그것은 그냥 뿌연 회색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10일. 어제 그를 허탕치게 한 미안함으로 먼저 그를 기다리며 서 있고 싶었다. 나는 부지런히 퇴근해서 장난감 가게 앞에 섰다. 별로 오래 기다릴 것 없이 나는 등 뒤에서 그를 느꼈다. 마음이 푹 놓이고 주위의 모든 일들이 즐겁고 재미있어졌다. 술 마시는 침팬지, 징을 치는 검둥이의 재롱이 끝나자 여러 가지 장난감의 단순한 기능을 즐겼다. 나는 금발 인형의 배를 눌러 단조로운 비명을 듣기도 하고
빨간 불자동차를 굴리고 곤충의 방아쇠를 당겼다. 만일 풍로와 속과 세 사람분의 그릇과 노란 꽃이 그려진 접시가 있는 소꿉장난 세트를 오키도시로부터 선물 받을 수 있다면 내 행복은 절정에 달할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 조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나는 행복을 그렇게 헤프게 써버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구경만을 즐긴 후 서서히 걷기 시작했다. 행인 중 남자는 대부분이 군복 아니면 군복을 염색한 두툼한 방한복 속에 고개를 깊이 움츠리고 여자들도 염색한 담요 외투쯤이 고작인데 쇼윈도의 마네킹은 벌써 진달래꽃 봄코트를 걸치고 어여쁘게 서 있었다.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채 땅콩을 팔고 있는 소년에게서 땅콩을 한 옵 사서 오키도시와 한 움큼씩 나눠 가졌다. 어금니 사이에서 땅콩을 밭어서 고소한 물을 마시는 일을 될수록 서서히 하며 그만큼 느리게 성당 앞 어둠에 접근하려 들었다. 나는 그에게 매달리듯이 체중을 의지했다. 조금만 느리게 걸어요. 피곤해요. 그래, 가엾어라. 그는 담담히 나를 부축했다. 드디어 환한 상가가 끝나고 어두운 성당 앞 고갯길이 시작되었다. 비탈진 길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숨가쁘게 했으나 우리는 서로의 숨가쁨을 숨기느라 몹시 조심하고 있었다. 왜 어제는 안 왔지? 오키도시의 목소리가 딴 사람같이 갈라져 있었다. 나는 땅콩을 우지직 우지직 밭어서 빨리 고소한 국물을 삼켰다. 얼마나 기다렸다고. 나는 느닷없이 그에게 억세게 휘어잡혔다. 그는 썩 남자다웠고 그의 달라진 모습이 두려워서 나는 몇 걸음 뒷걸음질 치다가 다시 그에게 거칠게 휘어잡혔다. 어제는 선을 봤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후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의 팔에서 힘이 빠르게 거치고 나는 쉽사리 놓여놨다. 태수 형님 아시죠? 그분하고 형수님에게. 태수 형님. 그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나는 그에 힘입어 열심히 변명을 시작했다. 글쎄 태수가 제 마음대로 나를 제 색식감처럼. 글쎄 순전히 제 마음대로 선을 받지 뭐예요. 내리막길은 몹시 미끄러웠다. 나는 허둥대며 몇 번이고 발길이 빗나갔으나 그때마다 오키도시는 침착하게 나를 잡아주었고 덜 미끄러운 곳으로 인도해 주었다.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제발 태수와 저 사이를 나쁘게 생각하진 말아주세요. 무슨 소리야. 나쁘게 생각하긴. 썩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다시 평안한 상태로 돌아갔고 자애롭기까지 했다. 농담하시면 싫어요. 어울리고 뭐고가 어디 있어요. 전 태수를 좋아하지 않는 거려. 저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시면서. 나는 또렷이 말했으나 이내 섬뜩했다. 내가 그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써보긴 이번이 처음인데 그 말이 내 귀에 하도 허망하게 들렸던 탓이다. 역시 사랑이란 말은 하도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느라 오키도시를 향한 내 지극한 열망을 담기에는 너무도 낡고 달아 있었다. 마지막 상영을 끝낸 극장에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쏟아져 나오더니 서서히 마지 못한 듯이 흩어져 갔다. 나도 마지막 관객의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허탈한 심정이었다. 어울리는 사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축복받을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말을 마친 그도 마지막 관객이었던 것처럼 목소리에 허탈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허망감을 몰아내듯이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죽도록. 선생님도 절 사랑하시죠? 그뿐이에요. 딴소리는 다 무의미한 군소리예요. 나는 별 수 없이 또 사랑이란 소리를 강조하면서 그와 나 사이에는 아무래도 다른 낱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아무도 안 써본 슬프고 진한 낱말이. 지금 나에겐 어울린다는 게 훨씬 부러워. 좋아, 균형. 나는 그의 입을 내 손으로 막고 그의 한 손을 끌어다가 손등에 오래오래 정성껏 입을 맞추었다. 마치 불쌍한 강아지가 주인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호소하듯이. 오, 우리는 어쩌려는 걸까?
우리는 더구나 나는 철부지도 아닌데. 그의 풀죽은 목소리가 슬프게 떨렸다. 저도 철부진 아니에요. 나는 경아만한 딸도 있는데. 알고 있어요. 이럴 수는 없어. 정말로 이럴 수는. 그는 단호히 멈춰섰으나 이내 자신이 없는 듯 풀이 죽었다. 왜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시한 겉모습 때문에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절대로 시시한 겉모습에 불과할 수만은 없어. 남녀간에 어울리는 사이란 건물의 기초 같은 거야. 얼마든지 미래를 쌓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모래성을 쌓고 있을 뿐이야. 정말 어쩌려는 걸까? 나에게 그만한 분별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럼 저에게 긴 미래가 없다면 괜찮겠군요. 무슨 소리야? 경아는 이렇게 젊은데. 두렵도록, 부럽도록 젊은데. 그의 팔이 나에게 어깨동무를 해오며 손바닥으로 내 뺨을 어루만졌다. 우리는 헤어져야 할 갈림길에 왔다. 나는 앙상한 가로수에 몸을 기댔다. 그는 멈춰서서 나를 굽어보는 자세로 오래 있었다. 나는 그를 실컷 보고 또 보았다. 그의 착하고도 어진, 맑으면서도 깊은 상심이 가라앉은 시선을 오래오래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요, 또 아픔일까. 나는 문득 머리 위에 굵게 얹힌 가로수 사이로 별을 보고 싶었다. 별은 가지에 걸려 있으면서도 너무 아득했다. 별 수 없이 나는 저만치 보이는 흐릿한 전등 불빛 속에서 설렁탕, 곰탕, 떡만두의 글자를 읽고 성냥갑 같은 전차가 불을 달고 가까워졌다 다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 이제 가봐야지. 먼저 가세요. 전 좀 쉬었다 갈 테니까요. 쉬긴 집에 가서 쉬고. 자, 어서. 엄마가 기다리실 게 아냐. 나는 와락 모멸을 느끼고 손살같이 혼자서 길을 건넜다. 그리고 그가 보이지 않도록 여러 골목을 꼬부라진 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지독한 반쪽의 슬픔과 허기증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 벅찬 기쁨을 얻는 것일까 하고, 어떻게 하면 가끔 엄마의 딸이 되기를 그만둘 수 있을까 하고, 어머니한테 틀니를 다시 끼우게 할 수는 없을까 하고. 그렇지. 틀니를 끼우게 해야지. 강제로라도. 내가 어머니의 딸인 게 아무리 거북해도 못 면하듯이 어머니도 거북한 틀니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으리라. 틀니를 끼우게 해야지. 강제로라도. 애원을 해서라도. 그러고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곧이어 살고 싶다로 고쳤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두 상반된 바람이 똑같이 치열해져 어느 쪽으로 나를 처리할 수 없다. 어머니는 그림자처럼 나와서 문을 열었다. 문득 어머니는 길고 긴 낮 동안 무슨 생각으로 지내셨을까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다. 나도 어머니의 대답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아무것도.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아무것도 생각 않는 상태.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이런 걸 나는 짐작도 할 수 없다.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나는 편지지와 만년필을 꺼내서 편지를 썼다. 나는 꼭 사랑하는 이라고 시작하고 싶게 지금 절실히 사랑하고픔을 주체 못하고 있었다. 우선 오키도 씨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이름 위에 씌우기에는 사랑하는은 너무도 초라했다. 사랑하는 태수. 아무래도 거짓말이 좀 지나친 것 같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럼 좀 더 멀리 부산으로 띄울까? 사랑하는 말이. 그녀는 늘 누군가를 염려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애니까 틀림없이 나는 긴 답장을 받게 될 것이다. 답장이 필요 없는 편지를 쓰고 싶다. 답장이 올까봐 조마조마해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편지를 쓰고 싶다. 사랑하는 지니 오빠. 나는 지니 오빠의 금속성으로 비정한 눈과 굳게 닫힌 얄팍한 입술을 생각했다. 그는 절대로 너절한 답장 따위는 안 쓸 것이 분명했다. 그러고 보니 친척 중에서 그를 가장 좋아하고 있는 것도 같았다. 사랑하는 지니 오빠에게.
저는 오빠에게 안부도 묻기 전에 먼저 엄마가 얼마나 정상적인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는 아주 잘 정돈된 서랍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에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자의 서랍이라든가 핸드백 속은 곧 그 마음과 일치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외면이나 내면이 똑같이 단순하고 평화로움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미친다는 것은 너무도 많은 생각을 처리 못하고 뒤죽박죽이 된 상태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빠, 저는 오늘 너무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한 계집애들이 흔히 하는 좀 부끄러운 생각과 아무도 안 해본 것 같은 생각도 좀 했습니다. 죽고 싶다와 살고 싶다를 똑같이 바랐는데 둘 다 거짓말이 조금도 안 섞인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빠도 지난날 어쩌면 그런 모순된 바람을 동시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이 짐작이 되어서입니다. 그것이 틀린 짐작이었다 하더라도 저를 나무라지는 말아주십시오. 만약 그런 적이 있었다면 오빠는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답장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지니 오빠, 좀 쑥스럽지만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웃의 개 짖는 소리도 안 들리게 넓은 집에 외롭게 살고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이 무섭도록 완벽한 쓸쓸함을 견디는 길은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를 가졌다는 믿음뿐입니다. 그럼 안녕. 어머니의 그 독특한 마른 기침 소리가 나고 그것에 호응해서 문풍지와 창틀과 양철 처마가 파르르 떨렸다. 요새 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제는 시들해진 침팬지의 재롱도 끝나 망연히 서 있는 내 손목을 잡으며 오키도 씨가 무심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오늘 그의 눈에 따뜻함보다는 상심이라기보다는 섬뜩하도록 깨끗하고 선량한 풍경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그런 짐작만으로 가슴이 아려온다. 우리는 매일 하루도 안 거르고 침팬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는 것이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아까 그가 한 말에 대꾸를 안 하고 그대로 서 있었다. 뭘 사주고 싶군. 나는 자꾸만 침팬지 앞에서의 만남이 오늘로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절망감이 들었다. 말해봐. 무엇이든지 마음에 드는 걸. 글쎄요. 모르겠어요. 바보. 자기가 갖고 싶은 것도 몰라. 나는 내가 이런 장난감이 탐이 날 나이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있었다. 그는 오늘 기어이 나를 장난감이 필요한 어린애로 만들고 싶은 눈치였다. 나는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소꿉장난감을 사주시겠어요? 나는 풍로와 속과 그릇과 노란 꽃이 그려진 접시가 한 세트인 소꿉장난감을 가리켰다. 그가 그것을 달라고 하자 주인 영감은 퍽 어리둥절한 눈치였다. 영원한 구경꾼인 줄만 알았더니 물건 살 날이 다 있군. 그러면 그렇지. 저도 덩치값을 해야지. 만날 공짜 구경만 하더니만 하는 듯한 엷은 미소를 띠고 장난감을 쌌다. 그가 그것을 받아든 후에도 나는 그 앞을 선뜻 떠나지를 못했다. 그만 가지. 잠깐만 더 있어요. 뭐 더 사고 싶어? 네. 이번에는 제가 뭘 사드리고 싶어서요. 나에게 장난감을. 나는 처음으로 그가 밉살스럽다고 생각했다. 아니요. 선생님 막내 아드님에게 선물을 하려고요. 나는 내 무릎에서 사과를 사각대던 그 실팍한 사내애를 생각했다. 나는 이것저것 장난감을 뒤적였다. 그 녀석이 무엇을 좋아할까는 거의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래도록 장난감을 이것저것 주물렀다. 그러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빨간 트럭을 골랐다. 길에서 주운 예쁜 돌이나 자기가 신었던 신발쯤은 넉넉히 벗어서 실을 수 있을 만큼 큰 트럭이었다. 우리는 장난감 가게를 떠나 느릿느릿 걸으며 묵묵히 선물을 교환했다. 우리는 현명한 사람일까 어리석은 사람일까? 둘 다 틀려요. 교활한 자라면 또 몰라도. 나는 기어이 좀 토라진 소리를 하고 말았다.
한 손으로 포장지 속의 풍로와 속과 접시를 더듬으며 나는 일부러 오키도시로부터 좀 떨어져서 걸었다. 마침 양품점에서 한 쌍의 젊은 남녀가 주인 마담의 아첨 섞인 전송을 받으며 활짝 웃는 얼굴로 나왔다. 여자의 손에는 붉은 리본을 매화꽃처럼 예쁘게 맨 선물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나는 그들이 멀어져 갈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부러워. 네. 뭐가? 적어도 저 여잔 소꿉장난감은 안 받았을 테니까요.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용서하세요. 괜한 소리를 해서. 아냐, 나도 부러워서 그래. 뭐가요? 저들이 잘 어울리는 게, 저들이 아름다운 한 쌍인 게. 이번에는 내 쪽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또 그 답답한 소리를 시작할 모양이고 나는 도저히 그를 내 타당한 생각으로 끌어들일 자신이 없었다. 어두운 비탈길이 끝나고 성당 앞까지 왔다. 사람이고 싶어. 내가 사람이라는 확인을 하고 싶어.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온몸 곳곳에서 맥박이 힘차게 뛰는 것을 나는 느꼈다. 기쁨과 충족감에 순순히 몸을 맡겼다. 그의 입술이 덮쳐오며 덜커덕하고 나의 손에서 장난감 트럭이 떨어졌다. 이어서 내 손에서 소꿉장난감이 땅으로 뒹굴고 나는 두 팔로 거침없이 그의 목을 감았다. 그가 먼저 나를 밀치고 장난감 트럭을 주워들었다. 나는 저만치 나가 뒹구는 소꿉장난꾸러미를 주워들었다. 황홀한 입맞춤 끝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깊은, 아프고도 깊은 슬픔이 여운처럼 남았다. 우리는 열기를 식히며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또 극장의 마지막 상영이 끝난 뒤였다. 관객들이 꾸역꾸역 몰려나와서 흩어지고 극장 문들이 휑하니 열린 채 어둑한 내부가 보였다. 내일은 좀 일찍 나와요. 우리도 영화 구경이나 해요. 네. 그는 대답 없이 부스럭거리더니 담배에 불을 붙여 깊이 빨았다. 그의 표정은 깊은 상심에 잠겨 있었다. 나는 답답하고 초조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는 담뱃불을 저만치 던지고는 쫓아가서 그 둔탁한 군화로 필요 이상으로 오래 비벼끄곤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나 며칠만 좀 쉬어야겠어. 며칠이면 될 거야. 괜찮겠지? 왜요? 내가 아직도 화가인지 알고 싶어. 네? 뭐라고요? 난 오랫동안 그림을 못 그렸어. 너무 오랫동안. 아직도 내가 화가인지 궁금할 만큼 오랫동안. 나는 내가 사람이 아니란 것보다 화가가 아닌 것이 더 두려워. 화가가 아닌 난 무엇일 수 있을까 도무지 짐작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화가이고 싶으세요? 그냥 그림이 그리고 싶어. 미치도록 그리고 싶어. 그는 입을 대고 있었다. 부끄럼 없이 거친 숨결을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나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지금 자기만의 일을 가지려 하고 있고 그 일에는 어떤 동반자도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같은 길목에서 담담히 헤어졌다. 혼자가 되자 성당 앞에서의 숨막히는 일 같은 건 아예 있었던 일 같지도 않았다. 그 우람한 사나이가 나 때문에 떨었던 일도 나 때문에 뜨거웠던 일도 전혀 있었던 것 같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 한겨울밤의 환각이었나 보다.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가 꾼 것과 같은 꿈. 굶주렸던 그녀가 환각 속에서 칠면조 고기와 따뜻한 난로를 보았듯이 오랜 외로움 끝에 인자한 할머니를 생각했듯이 나도 내가 굶주렸던 것을 환각한 것뿐이다. 나에게 분명 있었던 일은 다만 소꿉장난감을 선물 받았다는 일뿐인 것이다. 나는 그 장난감을 한껏 얼어붙은 땅으로 동댕이 쳤다. 그러고도 모자라 다시 저만치 구르는 희끄무레한 뭉치로 힘껏 달려가 구두굽으로 짓밟았다. 마치 각 구워낸 가자 조각을 어금니 사이에서 부수는 듯한 상쾌한 음향이 들리고 그런 쾌감이 구두굽을 타고 온몸에 흘렀다.